사회운동 활동가로서 세월호 특조위에서 조사관으로 나름 사회운동의 시선을 가지고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고민을 계속 나가는 활동도 하고 뭐 대형 참사나 재난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 활동을 하다가 충북대 대학원 사회학과에 가셔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계속 같이 플랫폼식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중간중간에 갖고 있는 고민들을 중간중간에 짧게 듣긴 했지만 이제 이거를 논문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갖고 어떤 고민을 만들어낸지 좀 궁금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나 쓰신 논문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네,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화면을 봐주실 제 논문 논문이고요. 오늘 발표드릴 거는 원래 논문 제목은 재난인식론과 재난조사의 정치,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라는 반대로 나오는군요. 아무튼 이 논문인데 저희의 포럼 이름은 좀 다르지만 논문에 유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목을 보고 다른 내용을 상상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 진상규명의 쟁점이 뭐고 이 각각의 쟁점이 어디까지 밝혀졌고 앞으로 뭐가 밝혀졌냐, 뭐 이거를 이제 기대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중간중간에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참사의 진상 규명을 통해서 뭔가 사회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이제 공적인 애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활동들이 쭉 있어 왔잖아요. 그 활동들에 대해서 재난 조사 과정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제가 다룬 시기는 한 2018년 8월 정도까지 그 사이에 두 개의 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조사위원회와 사회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재난조사 과정을 다루는 게 이제 오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시면 저의 논문의 목차인데요. 원래 1번은 서론이고 5번은 결론인데 말을 조금 바꿔보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쟁점이 뭐고 재난인식론이라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각각의 시기에서 재정운동을 했던 시기, 그다음에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했던 시기,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했던 시기를 각각 크게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전망과 고민에 대해서 저도 이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원래 이게 약간 석사 논문 치고는 분량이 길어요. 그리고 저도 쓰다 보니까 내가 왜 약간 원래는 이제 짧은 단편을 쓰다가 한 90분짜리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인터스텔라를 찍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직접 경험했는데 까먹었던 일들도 많고, 그때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땐 이랬지,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해서 실은 다루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홍명규 동지한테는 1시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다 인지하시고 1시간 넘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어떻게든 짧게 좀 해보려고 하고, 그 사이에 좀 길을 잃지 않도록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제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해 주시거나 마지막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의 문제의식은 뭐였냐면은, 세월호 참사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한국이 재난이 많은데 충격이 달랐잖아요. 한국 사회에 던진 충격이 달랐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은 이뤄지는 이제 프로토콜이 있죠. 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뭐 제도 개선안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됐는데, 그 전에도 뭐 이게 잘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세월호 참사 때는 야, 이거는 진짜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사건이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바탕으로 조사위원회라는 게 꾸려졌고, 실은 단일 재난을 다루는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거는 이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기구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인데, 그래서 보시면 재난조사위원회 한국이 이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전통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검찰이 다 수사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좀 이런 전통이 있고 되게 뭐 영미권에서는 그 큰 사건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전통이 깊어 가지고 꼭 재난뿐만이 아니더라도 막 뭐 15 세기 막 그 미국도 19 세기 이때까지 19 세기가 아니라 17 세기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한국에는 원래 전통이 없었는데 이게 만들어진 첫 사례고 근데 특조위가 결과를 못 냈죠. 아무것도 이제 종합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고 근데 선체조사위원회는 이제 보고서를 2 개의 안으로 제출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례가 없다. 보고서를 못 낸 것도 유례가 없고 보고서를 2 개로 낸 것도 더욱더 유례가 이제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저의 이제 핵심 제 머릿속을 계속 사로잡았던 질문은 이게 이제 원래 보통 뭐 초반에 만들어지고 몇십 년 후에 또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재난조사위원회가 보통 수개월에서 1 년여 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보고서를 내요. 근데 세월호 참사는 그게 안 되고 계속 이제 위원회가 바뀌어 가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다. 왜 그러면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냐라는 게 이제 저의 핵심 질문이었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들이 있죠. 첫 번째는 다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정부랑 관료가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근데 특조위는 상당 부분 이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특조위 상황은 설명이 되고 근데 저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오로지 이것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선조위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되게 많이 지원을 해 줬어요. 막 예를 들어 선체가 옆으로 누워져서 올라왔는데 바로 서는 그 직립시키는 계획이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국가기관은 처음에 예산을 그 확보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추후에 확보하려고 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가 많이 막 도와주고 해 가지고 이런 원래 계획이 없던 사업도 할 수 있게 되고 협조가 많이 됐던 위원회였는데 이제 여기서도 뭔가 합의가 실패했던 거는 그럼 뭐라고 설명할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음모론 때문이다. 유가족들이 막 음모론 믿고 이 민주당 이건 소위 그 조선일보 등등에 실리는 설명이죠. 최근에 서민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근데 인제 실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두 조사위원회가 이걸 밝히기 위해서 주로 이거 음모론적인 거 예를 들어 고의 침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밝히려고 했던 적은 없어요. 이게 핵심 가설로 채택된 적이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이 그냥 좀 국제 기준에 좀 미달한다. 재난 조사라는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이 있는데 한국이 그런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해서 잘 못한 게 아니냐. 물론 이것도 이제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해외에서도 조사위원회가 어떤 부분에선 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평가들이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정도로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이제 구의역이나 김용균 관련해서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이런 조사위원회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잘 지적을 하면서 이제 그 뒤로 이 권고 사항이 이행됐느냐 안 이행됐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이제 조사 자체는 그럭저럭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 이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과학적인 어떤 국제 규범을 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사를 하려는 사람이랑 조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막 그 뭐 박근혜 정부나 이런 데가 방해를 해서 막 했다. 그것만으로 설명이 좀 불가능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진상 규명을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도 재난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거에 대한 방식이 좀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재난 인식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그런 인식론적 기준을 도입을 해야 지금의 이제 잘 안 풀리는 곤란한 상황이 설명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조사 과정이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이게 사회 구제적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위 구조적인 관점이 크게 부상을 했다가 다시 책임자 처벌을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된 혹은 거의 유일한 목표로 가져가는 소위 사법적인 관점이 강화되는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 재난 조사는
쟁점이 있다. 원래도 재난 조사라는 게 이렇게 과학적 원인을 딱 밝혀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착착 낼 수 있는 굉장히 뭐 이 프로토콜만 학습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쟁점이 되는 장소인데라는 게 이제 제 관점인데, 일단은 재난 조사가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뭐 이 연구한 사람들이 다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인과관계를 획정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책임을 어디다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책을 권고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우리도 다 충분히 납득 가능한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 재난의 범위 혹은 조사의 범위에 대한 쟁점이 있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전통적인 쟁점이에요. 왜냐하면 재난을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그 침몰이 발생한 그 순간, 침몰이 그리고 구조 실패했던 그 101분 정도의 시간인데 그 시간만을 딱 재난으로 볼 거냐, 단절적으로. 아니면 그 전의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서 규제 완화도 있었고 과적의 관행도 있었고 이런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던 오랫동안 훈련 안 한 뭐 이런 것도 있었고까지 다 포함해서 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재난이란 계기고 발현이 되는 거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재난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쟁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선 당연히 후자가 많이 강화가 됐겠지만 여전히 이제 굉장히 단절적인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런 것도 강하게 남아 있다고 보통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은 제일 핵심은 아무튼 그 침몰한 그 순간이니까 '그거를 일으킨 원인이 뭐냐? 이것만 밝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까지의 오랜 과정을 게다가 여러 이제 사회적 주체들에 대해서도 다 밝히면서 하는 게 필요하냐, 사회적 원인까지 조사해야 되냐, 이 부분에서 이제 쟁점이 갈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회적 원인 뭐 이런 건 동의가 되는데, 그럼 사회적 원인이라는 게 혹은 구조적 원인이라는 게 어디까지 포괄하는 거냐. 조직, 예를 들어 청해진 해운까지 조사하면 되냐, 아니면 이 여기를 규제했던 제도까지 하면 되냐, 혹은 뭐 신자유주의나 규제 완화나 이런 정책 기조까지 다 짚어야 되냐. 여기에서 모든 재난조사위원회에서 이게 항상 쟁점이 되고, 어떤 재난조사위원회는 너무 중간에 왜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았냐라는 이제 뭐 비판을 받기도 하고, 혹은 너무 과도하게 사회적인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쟁점이 되는 거고, 세월호 참사에도 쟁점이 됐고, 두 번째는 책임의 문제인데, 결국 책임은 핵심 원인을 뭘로 볼 거냐죠. 왜냐하면 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도 선사도 있고 선원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해경도 있고. 근데 이 중에 누가 핵심 책임자냐에서 답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제 재난 연구를 서구에서 한 70-80 년대부터 쭉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현대 사회가 복잡해졌고, 그런데 그리고 재난을 만드는 거는 이런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이 실수나 사회 곳곳의 문제 때문에 재난이 발생을 한다. 이런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울리백도 막 위험 사회에서 막 조직화된 무책임 이런 얘기도 하고 그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 핵심 책임자를 지목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흩어지고 지금 현대 사회의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데, 근데 참사가 발생하면 이거 책임자가 진짜 누군데? 누구를 가장 메인으로 지목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대중들은 항상 원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서구에 되게 재난조사 전통이 좀 있는 데는 기술적 조사랑 사법적 조사를 분리하는 원칙을 이제 영미권 중심으로, 누구는 앵글로색슨 원칙이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난이 발생하면 한국처럼 검찰이 바로 조사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사위원회가 먼저 현장에 가고, 그리고 조사위원회가 했던 조사가 사법기관으로 수사기관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주지 않고 뭐 이런 몇 가지 그 정보를 분리하고 조사 기관을 분리하고 뭐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칙이 있는데 이게 대해서 딜레마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기술적 조사를 해서 어떤 약간
좀 잘못한 사람이 밝혀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의성이 없어. 근데 고의성이 없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외 재난 조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처벌되지, 그러니까 처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처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에서 혹은 특히 일본 이런 데서는 그 많은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후쿠시마 조사가 여기저기서 이뤄졌는데 후쿠시마 관련해서 아무도 책임 이제 법적으로는 책임을 진 사람이 없었던 거죠. 도쿄 전략 뭐 책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게 그 중요한 딜레마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대략 이제 재난에 대한 이해가 사고가 발생하면서 깊어지면서 처음에는 '아 기술이 제일 문제다.' 이렇게 했다가 '아 사람이 오류를 일으키는 게 문제구나.'라고 했다가 '아 조직 내의 어떤 상호작용 같은 게 문제구나.' 그래서 점점 이제 원인을 더 광범위하게 거슬러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있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쟁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조사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경합과 타협의 장소다. 왜냐하면 조사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사회에 잘 받아들여지고 책임도 다 이렇게 배분되는 게 맞고, 이렇게 되면은 신뢰가 회복될 수 있죠. 정부와 사회, 그 전문가. 근데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조사를 다 하고 났더니 얘네가 진짜 문제가 많았다. 전문가도 진짜 쓰레기들이고 정부 이후 다 문제가 많고, 이렇게 되면 이게 사회 혼란,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 이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회 혼란이 오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긴장이 항상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자마자 이제 이 재난에 자기가 책임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조사 권한을 제한하거나 방해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항상 발생을 한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재난조사 또 문제는 들어가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는데, 이 전문가들이 꼭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가지고도 서로 의견이 다른 거죠. 자기 전문성이 좀 다르고 평소에 가져왔던 의견이 다르니까 전문가들이 막 다른데, 이 사람들이 합의해서 하나의 안을 내야 이제 종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이고, 이런 게 계속 부딪힌다. 그래서 이 밑에 사진은, 이 흑백 사진은 9.11 그 사진이고, 이 옆에는 세월호인데, 9.11이 이제 테러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그게 다르지만 쟁점이 좀 있지만, 이것도 그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가족들이 오래 싸워 가지고 테러가 발생한 지 한 1년 2 개월 뒤에 위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튼 여기 재난연구자인 다이앤 본 이런 사람들은 풀뿌리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9.11 위원회와 관련해서. 근데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제 더욱더 그렇죠. 굉장히 그 유가족들의 오랜 싸움과 사회운동의 이거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풀뿌리 기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사회운동이 이 세월호 조사 과정에서 분석이 돼야 되는 거는 너무 이제 중요하다. 이 기원 때문에, 만들어진 역사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쟁점들이 있고, 그래서 한 재난을 인식하는 방식에 한국에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거랑 구조적인 게 이제 주로 해외에서는 있는데, 한국에서는 좀 독특하게 사법적인 게 굉장히 강한 것 같다는 게 이제 저의 고민인데, 표는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술적인 거는 재난이 이제 기술적인 실패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기술이 실패했거나 기술을 운용하는 사람이 좀 잘못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술적인 개선을 하면은 이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사법적인 관점은 뭐냐면 재난이라는 게 규정을 지키지 않은 개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법적의 과실 인정 여부를 재난의 인과관계랑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규정을 어긴 개인들을 처벌하고 규정을 강화해서 개인들이 다 규정을 지키면은 이제 이런 재난이라는 실패가 반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경향이고, 구조적인 관점은 훨씬 이제 시스템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시스템의 실패고, 그래서 오히려 기술적이거나 사법적 재난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등장한 흐름이고, 조직적이고 제도적이고 역사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에 생각한 거는 이제 한국에는 기술적 관점과 사법적 관점이 원래 굉장히 강했는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구조적인 관점이 크게 부상을 했다. 근데 이게 다시 약화가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서론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참사가 발생하기 전을 이제 잠깐 돌아보면은 아까 제가 검찰이 한국에서는 계속 했다고 했잖아요. 그 재난조사위원회 전통이 없고 그래서 돌이켜 보면 90년대에 서해회리호, 삼풍, 성수대교 이런 걸 보면은 다 비슷해요. 바로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검찰이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산하에 검증단 혹은 합동조사단 같은 이제 기술 전문가들의 이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술적 조사를 하고 검찰은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을 막 조사하는 거죠. 거의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 검경합수부는 구성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된 게 가장 권위 있는 재난의 사실관계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그 일종의 매뉴얼이 돼 가지고 그 2003년에 대구 참사 때는 검찰이 열심히 안 했어요. 경찰이 거의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그 유가족 그 피해자 가족들이랑 정치권에서도 막 그 지적이 있고 항의가 있어 가지고 점점 막 그 검찰이 더 많이 개입하고 대검이 막 책임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죠. 검찰이 다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법적인 조사니까 법리로 가면은 원래 말단은 굉장히 직접적인 행위가 있으니까 책임지기 쉬운데 상위 책임자는 법리로 원래 책임을 묻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데 증거인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구시 시장을 고발을 했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의 잘못은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말리지 않은 거예요. 보고를 받고 뭐 "그래라."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명령하진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라고 증거 인멸로 기소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약간 부작위라든가 약간 판단을 되게 나이브하게 한 거라든가 근데 이거 굉장히 문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법리로는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돼서 굉장히 이제 피해자들이 계속 이제 문제 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법리적인 조사는 조건이나 환경 뭐 이런 변화를 위한 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이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에도 바로 그 다음 날 검찰이 또 검경합수부를 구성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이때는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겠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실은 검찰이 세월호를 검사하지 않은 세월호를 담당하지 않은 운항 관리자 뭐 이런 데도 전국적으로 다 규정 위반한 거 다 잡아내고 예를 들어 한국성급의 비리 이런 그 해운 업계 비리 관련해서도 다 그냥 수사를 한 거예요. 세월호 참사와 꼭 관련이 없어도.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나왔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해경 지휘부나 청와대 같은 권력 상층에 대한 수사를 안 한다. 너네가. 그리고 구조적 비리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누가 잘못했다, 이런 잘못했다, 저런 잘못했다 이런 것만 계속 나열하고 이런 비리가 왜 발생하는지, 왜 이런 비리가 광범위하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판으로 새로운 재난조사기구를 이제 검찰 조사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세월호 참사가 엄청 그전에 이때 당시의 기사를 보면은 그전이랑 반응이 다르다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 자기 잘못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게 약간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무슨 재난에 대한 새로운 학습을 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심정상 '아 이게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사회 시스템 전환 요구로 이어져서 '그럼 새로운 조사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돌이켜서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 두 가지 지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검찰 조사에 대해서. "권력 상층 왜 수사 안 하냐?" 근데 "구조적이라고 말해 놓고 니네 결국 개인 개인에 대해서 나열하냐?" 이런 두 가지 양자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특조위에 두 가지 요청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원래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사법적 조사를 더 해라. 그리고 원래 검찰이 할 수 없는 원래 얘네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를 하는 기관이니까 검찰이 할 수 없지만 검찰의 그 법리적인 기소 대상이 되진 않지만 한국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뭔가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구조적인 조사 양자를 다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가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이제 부딪힐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사법적 조사도 일단 해야 되고 구조적인 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굉장히 그래서 혼종적인 인식론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안전사회 운동이 저는 좀 이제 독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세월호 이때 당시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라는 지금은 4.16 연대지만 뭐 조직이 있었는데 그 내에 존엄안전위원회라는 데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법적 처벌을 하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제일 핵심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이름이 바뀐 기업처벌법 이런 거를 좀 중심 의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사회 요구가 높아졌는데 "이걸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약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중심되게 제출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세월호 참사 초기에도 이때 특별법 제정 운동 초기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운동 내부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중요하지.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야지.' 이렇게 생각한 쪽이었다면 누군가는 '책임자 처벌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거랑 또 다 떠나서 이게 무슨 뭐 사회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의도나 지시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초기부터 2014년 참사 발생 거의 제가 제일 빨리 찾은 거는 참사 발생하고 한 열흘 뒤에 나온 입장 뭐 이런 거에서 거의 '이거는 일부러 한 거다.' 뭐 이런 게 이미 나오기 시작했었죠.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이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었는데 '이게 실은 긴장이 내재되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됐고 근데 세월호 참사가 워낙 여러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 가지고 왜냐면 처음에 막 항적이 막 끊어져서 나오고 이랬잖아요. 막 이런 거에서부터 그리고 중간에 거기서 발견한 노트북 복원했는데 막 국정원 지시사항 이런 문서가 나오고 그래서 의혹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따라가게 되면 '아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담론 분석 연구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이게 흥미로웠는데 이제 사회적 책임이 담론이 보수 언론도 강조를 하고 진보 언론도 강조를 하는데 보수 언론이 더 빨리 얘기하고 더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진보 언론의 사회적 책임 담론이랑 의미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진보 언론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를 했다면 보수 언론은 정권 책임이 아니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정부나 해경이나 이런 사람들 책임 아니야." 그러니까 책임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보수 언론이 사회적 책임 담론을 많이 가져다 썼는데 그게 이제 분석한 내용을 보면 훨씬 더 빨리 강하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아 그래 우리 책임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뒤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정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이란 말을 갖다 쓰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엄청 '국가가 뭘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한 사건인데 이제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 정용택 씨라는 분이 이제 글에서 나온 건데 이제 국가에 대해서 이 국가를 체제로서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데 굉장히 인격화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대결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점점
여러 가지 계기로 저는 이제 이 긴장이 와해되고 이 균열이 굉장히 심해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초반에 이랬었던 거고 그럼 왜 그 균열이 생기고 더 한쪽이 강화됐냐, 사법적인 관점이 강화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몇 가지가 3 가지 정도로 이유를 꼽았는데 첫 번째는 과거사위원회의 유산입니다. 여기서 '왜 과거사위원회 왜 나오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특조위 가서 '어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법 서명 운동 이런 거 열심히 받을 때는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법안을 만들 때 이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런 인제 그전에 소위 뭐 국가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인제 과거 저희 몇 분은 이제 여순도 같이 갔다 왔지만 4.3이나 여순 사건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여기서 일하셨던 분들이 그 규정을 참고해서 특별법을 아예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때의 평가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고 그래서 이때 이제 평가는 이 위원회 활동을 했을 때 진짜 거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 인제 군 의문사 관련한 건데 거기 가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막 그 사람이 총을 겨누고 뭐 하고 해 가지고 증거를 못 가져온 거예요, 눈앞에서. 증거를 뺏긴 거예요. 막 이런 일도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권한이 강하지 않으면 있는 증거도 확보를 못 하는구나.' 이런 거를 엄청 평가가 남아 있었고 이거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수사권 기소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독립적인 위원회에 이런 인제 거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제 역사적인 근거가 됩니다. 경험적인 근거가 됐고 그리고 담론적인 영향도 있었는데 이제 과거사위원회가 다루는 것들이 이제 국가폭력 관련한 사건들이 많으니까 세월호 참사가 를 여러 가지 사건에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풍이나 뭐 대구 지하철이나 이런 재난 참사에 비교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5.18이나 4.3과 같은 국가폭력 사건에 비유할 수도 있는데 초반부터 2 개가 다 있어요. 2 개에 대한 비유가 다 있고 국가폭력 피해자들도 세월호 참사 사건을 보면서 "아 우리랑 비슷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런 기사도 거의 2014년 5월 이럴 때도 다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인제 실제 그 픽업한 그러니까 우리가 채택한 모델로서 채택한 제도가 그런 사건들을 다루는 제도였기 때문에 관련한 게 더 유비하기 쉬워진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는 저는 그 특별법 제정 운동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그래도 처음에 '아 이게 우리가 참 사고에 가깝지 이제 재난에 가깝지 그런 국가폭력 사건이랑 가까운 게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실제로 그 특별법 제정 운동 과정에서 탄압이 굉장히 극심했잖아요. 그거를 겪으면서 '아 이거는 진짜 국가 폭력이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저는 제일 핵심적인 계기는 그 2014년 여름부터 특별법 제정까지의 과정도 있지만 그 뒤에 세월호 참사 1 주기 전후에 시행령 관련한 싸움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때가 그 최루액이 처음 등장했을 때거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전에도 경찰이 계속 막긴 했는데 이 정도로 심하게 막진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 뒤에 사진인데 이게 이제 5월 1 일에 물대포에 아예 최루액을 섞어 가지고 뿌렸던 건데 이제 이런 이런 이제 굉장히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권력의 폭력을 맞닥뜨리면 사람들이 '아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냥 유가족인데 이렇게까지 막을 이유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게 훨씬 '아 정말 이 정부가 뭔가를 혹 감추기 위해서 혹은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화하게 된 되게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사회 운동이 좀 어려웠다는 건데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되게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집중을 했던 거는 기업에 대한 책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는 처벌이 좀 된 거예요. 해경이나 청와대에 비해서. 물론 이것도 뭐 "선방방이 처벌이다." 이런 게 있었지만 그래서 정부 근데 청해진 해운에 근데 원래 이렇게 기업의 그 사장급이 처벌되는 경우는 그전에 재난 참사에서는 산풍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인제 여기가 이 정도까지 되니까 사람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처벌은 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반면에 정부 측 책임자는 기소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해경 지휘부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할 거야. 이게 별로 안 먹히는 거죠. 기업 책임에 집중을 계속 하는데 우리 정부 책임 묻는 게 핵심인데 자꾸 왜 기업 책임 얘기해.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사회 운동이 제일 구조적인 어떤 문제에 접근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사회 운동이 이제 약화되면서 소위 구조적인 관점으로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것도 동시에 좀 약화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는 게 저의 이제 일시기 재정 운동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지금 1년 제가 1년을 설명했어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 중반까지 1년 설명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특조위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특조위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건데 굉장히 불안정성이 있었고 그리고 위원들이 법률과 편향이 굉장히 심했다는 걸 먼저 보시면 일단은 이게 진화위나 이런 그 과거사위원회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는 상당히 큰 국가위원회예요. 직원이 100명이 넘고 그리고 그 위원장한테 장관급 신분을 보장하고 소위원장한테 차관급 보장하고 아무튼 이렇게 막 엄청 그리고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특조위 때 7급이었는데 이런 직급 체계도 굉장히 명확하고 그리고 공무원 그 별정직 공무원 그 뭐냐 임용 체계를 다 거치고 뭐 이런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더 규모가 크고 권위도 더 높고 약간 예산과 인력도 더 확보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구의역이나 석탄의혹 특조위는 위원이 직접 다니면서 조사하고 그러니까 막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직접 일하는 사람과 되게 위에서 막 장차관급에서 이런 걸 결정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특조위는 약간 그런 이런 다른 사고조사위가 아니라 그 더 큰 국가위원회를 본따서 만들어져서 실제 그랬다. 근데 그게 그리고 성과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처음에 기대보다는 계속 이제 여기가 방해를 받으면서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된 거죠. 예산도 깎이고 막 인력도 빨리빨리 충원이 안 되고 막 활동 기한도 막 줄어들고 그러니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단 줄어들고 활동 기한 다툼을 계속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일단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독특한 점인데 특조위에 위원이 17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15명이 법률 전문가였어요. 근데 세월호 참사가 아무튼 배가 침몰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혹은 구조에 실패한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학자나 기술자 한 명도 없고 다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되게 제일 핵심 쟁점이 결국은 청와대를 조사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 기소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기소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우선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원들을 각자 뭐 여당이 5명, 야당이 5명, 유가족이 3명, 뭐 여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대법원과 변협이 2명씩 막 이렇게 근데 대법원과 변협이 당연히 법률가 추천할 거니까 이미 17명 중에 4명은 법률가로 정해져 있는데 근데 나머지도 다 그 '이 사람을 기소할 거야.' 혹은 '이 사람의 기소를 막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다 법률 전문가들을 추천한 거죠. 그래서 다 법률가들이 이제 했던 위원회였는데 이게 굉장히 나중에 돌아보니까 큰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신청 사건과 청문회도 보시면 신청 사건은 뭐냐면 피해자가 사건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사위원회가 이제 채택을 했던 방식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상한 거는 세월호 참사는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세월호 참사에 여러 하지만 뭐 조사 쟁점은 분류가 되죠. 왜 침몰했을까? 왜 구조를 못했을까? 뭐 이런 거 분류가 되는데 이거를 다 피해자들한테 사건 신청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신청 사건을 받은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조사위가 스스로 조사를 뭘 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이걸 다 맡기는 거죠, 조사 쟁점을. 그러면 조사위 외부에서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아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 저 기업 책임은 어느 정도 됐고 약간 국 정부 책임이 잘 안 물어졌는데.'라고 하니까 그거 관련한 이제 사건을 계속 이제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거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사건의 형태로 신청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가 뭘 밝혀 달라고 해야 이 예를 들어 기업의 이런 전체 기조나 아니면 정부의 막 기조나 이런 거를 밝힐 수 있는 걸까? 이런 게 되게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실은 과거사위원회 관련한 평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과거사위원회도 신청 사건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개개별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만 막 집중을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게 왜 발생했는지 그때 당시에 국가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잘 질문을 그런 방식으로 못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난조사고 세월호 참사는 하나의 사건인데 이런 방식으로 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법률가들이 세팅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문회가 되게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왜냐면 국정조사를 원래 특조위 만들어지기 전에 했는데 국정조사가 청문회를 못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우리의 중요한 조사 수단으로 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청문회라는 것도 이 개인을 불러다가 굉장히 공개적인 추궁을 해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법주의랑 좀 친화적인 측면이 있는데 좀 그런 방식으로 그걸 제일 핵심 메인 과제로 특조위가 좀 세팅된 게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법적 관점이 굉장히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그래서 이게 막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그래서 피해자들이 신청한 사건이 이 정도 됐다는 거예요. 238건이 접수가 됐고 그래서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건은 제가 뒤에 가면은 아무튼 있는데 보시면 그리고 뭐 그 안전사회과가 그런 전반적인 구조적 원인 밝힌다고 진상규명국은 조사의 1과가 침몰 원인, 2과가 구조 실패 문제, 3과가 뭐 언론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각각 신청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사 이과 아이고 밑에 표의 조사 이과 여기가 구조 실패 문제를 다루는 데예요. 당연히 이제 여기에 굉장히 압도적으로 사건이 많이 들어오고 그럼 이게 조사관 개인한테 배당이 돼요. 사건 배당. 약간 경찰에서 내가 각자 경검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배당이 돼서 이제 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조사하는 게 맞았냐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특조위는 많이 헤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 과제와 방향 설정을 특조위가 안 해요. 자기들이. 그래서 신청 사건이 들어오면 유가족들한테 신청 들어오면 그거 의결할 때 토론하면 되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토론하자는 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좀 끊어내고 그래서 위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끝까지 안 했다. 그래서 조사를 어떤 관점으로 할지, 조사 방향, 뭘 밝혀내야 될지 이런 거가 공백이었던 게 특조의 가장 큰 특징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건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예를 들어 세월호의 침몰 및 기울기 시점을 밝혀주세요. 급변침이 침몰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세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냐에 이제 해당되는 이유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건 그냥 그렇다 치는데 그 밑에는 구조 관련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죠. 1, 2, 3정이 세월호에 접안한 시각과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 이런 걸 이제 피해자들이 신청하고 근데 그 밑에는 해경 조직의 구조 주체 확인과 구조에 참여한 세력의 구조 행위 합당성 등 조사.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구조 전반을 이제 얘기를 해달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신청 사건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거의 특조위는 이걸 받아가지고 분류하고 분리하고 병합하고 또 막 배분하고 막 이러는데 시간을 다 쓰다가 1년이 갔어요. 그게 그 특조위 실패의 방해도 방해인데 아무튼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했던 거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한테 책임을 떠넘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래 피해자들이 조사위원회를 만들려고 투쟁을 했을 때는 전문가들이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약간 인제 이거를 좀 어느 정도는 신뢰 있게 해 달라는 것인데 아니 계획을 조차 안 세우고 신청을 해 달라고 하니까 가족들도 엄청 이제 마음이 급해 만약에 우리가 신청을 안 하면은 중요한 사안인데도 조사가 빠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막 경쟁적으로 신청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조사 방향이 이렇게 가게 된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책임을 넘긴 게 저는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방향이 없는 채로 얘기를 하게 됐고 근데 인제 그런 와중에 막 이렇게 이제 헤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조사 범위는 아까 조사 범위가 되게 중요한 쟁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사 범위는 계속 확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전사회 대책 관련해서도 훨씬 세월호뿐만 아니라 뭐 화학 물질 사고 뭐 예를 들어 산업재해 문제 뭐 이런 것처럼 최대한 확대를 하자. 그리고 조사 방해가 이제 중간에 계속 들어왔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마지막에는 우리 위원회가 조사를 방해받은 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하자." 뭐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징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인제 이게 의결된 게 이제 이 표에 보시면 2016년 4월, 2016년 5월 이렇거든요. 이게 강제 종료 선언을 하기 한 2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새로운 사건을 계속 이제 의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럼 인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뭐 결국 이미 약간 이때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상징적으로 이런 것도 조사 과제다 이런 거를 이제 남기기 위해서 이제 상징적인 행위를 계속한 거고 실은 이건 야사이지만 마지막에 이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특조위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낼 수 있었던 그 쟁점들이 있었는데 그때 뭐 이제 그 조사를 책임지는 위원 중에 한 명이 우리가 그 강제 종료되는 그림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거를 "결과를 내면 안 된다." 약간 거의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일부러 결과를 이제 별로 일을 안 한 거죠. 일부러 막 결과를 내는 걸 막았다기보다는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거를 딱히 하지 않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네 전해 들었습니다. 좀 그런 방식으로 상징적으로는 되게 확대를 했고 그리고 제일 핵심적으로는 재난 조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리고 다 변호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법률가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형사소송법을 참고해서 뭐 규칙을 만든다거나 수사기관이 하는 일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죠. 조사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인제 사법처벌을 목표로 하는 사건 조사를 계속 이제 하게 되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 막 말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조사해야죠." 이러면 다들 끄덕여요. 회의록을 보면. "그거 맞죠, 맞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는 조사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인제 이건 회의록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되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는 게 진실 규명이냐. 그러니까 조사 대상을 어떤 범죄 성립 여부 이렇게 한정하면 안 된다. 인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시는 분이 계셨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고 계속 그니까 얘가 뭘 잘못했는데 얘가 잘못한 게 뭐 얘가 공동 정범이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방식으로 계속 조사는 실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특조위의 결론으로 보는 거는 결국 사법적 조사를 하고 한편에서는 정책 연구를 했다는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가설을 세우지 않고 조사를 했죠. 그거의 효과가 뭐였냐? 가설이 없으니까 조사관들이 알아서 조사를 하죠. 아까 사건을 배당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청해진 해운의 뭐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해. 어떤 사람한테는 청와대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어떤 사람은 국정원이고 막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이 자기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전체 세월호 참사를 구성하는데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쟁점과 연관되는지를 논의를 안 하고 다 각자가 생각하는 각자의 방식대로 조사를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계속 이제 선내대기 방송 경위 이거는 설명하자면 길지만 왜 이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왜 했냐." 이거에 대한 사건인데 처음 신청할 때 그럼 이게 공동 정범이 다른 선원들이랑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다가 아까 앞에 나온 이호준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아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면 안 되지."라고 해 가지고 이제 과제명은 바뀌어요. 근데 실제로는 계속 얘가 선사의 지시를 받아서 방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계속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관련한 것만 이제 얘기가 되고
뭐 그래서 결국은 이 건은 의결이 안 되고 세상에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누가 지시를 했냐, 뭐 이렇게 지시한 자를 찾는 이제 조사만 계속 진행이 됐고, 그럼 결국은 조사는 맨 마지막에 결과 보고서에 조치 사항을 적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 정책 권고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검찰에 얘를 고발한다, 혹은 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결과가 나오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설이 없으니까. 근데 뭔가,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게 강제 종료로 나와야 되니까 전체적인 조사 결과는 의결을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지만 뭔가 성과가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거를 성과로 내세우냐면, 뭔가 이제 의혹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거를 계속 성과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중간 점검 보고서라고 이제 특조위가 공식적으로 내진 못했지만 뭔가 본인들이 했던 조사 결과를 중간 정도로 정리해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 전혀 쟁점이 아닌 뭐 어디 그 처음 배가 출항하기 전에 그 짐을 실는 사람 증언에 따르면 기관실에서 연기가 났다고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막 성과로 거기에 끼워져 있고 앞뒤 설명이 전혀 없는 채로. 그래서 오히려 의혹이, 원래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의혹을 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가설을 점점 좁혀가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추가적인 의혹 사항을 더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특조위가 성과를 얘기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두 가지 제가 과제를 받았다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조적인 조사도 해야 되고 사법적 조사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구조적인 조사를 안전사회 소위원회라는 데가 담당을 하고, 사법적인 조사를 진성규명 소위원회가 이제 담당을 했는데, 소위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 원인이 그렇게 담당을 했는데,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재난 조사를 하려면 그 한 수준씩 직접적인 거에서 간접적인 걸로 올라가는 접근법을 취하는 게 이제 어떠한 일종의 프로토콜인데, 부서를 나누면은 이 흐름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그 소위 되게 거시적인 신자유주의다 뭐다 이거랑 누가 잘못했냐 이 사이에 약간 중범위 수준의 구조적인 문제를 아무 데서도 조사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소위원회도 야 우리는 직접적인 거 하는데, 야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우리는 약간 이제 정책 연구를 통해서 안전사회 과제를 내는 데지, 이렇게라고 하면서 중간에 소위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거를 아예 조사를 안 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이런 이제 말은 다 맞는 말인데,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는 건 맞는 말인데 실제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체계상으로도 이게 좀 사라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제임스 리즌이라는 학자가 만든 건데, 사고는 원인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조직적인 요인이 있고 작업장에 어떤 국부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개인의 비안전의 행동이 있는데, 이 위가 영향을 줘서 이렇게 사고를 발생시킨다면 조사는 이제 역순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라거나, 뭐 이거는 한글 버전도 있는데 제가 찾지 못해서 영어로 가져왔는데, 이것도 시스템 공학자 뭐 라스무센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예를 들어 뒤에서 이제 노동이 제일 밑에 있으면은 뒤에 이제 관리 그 스텝들이 있고 관리하는 기조가 있고 회사가 있고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정부 정책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상위 책임자 혹은 상위의 사회 체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그 재난의 원인이 다 파악이 되고 뭐 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론을 개발을 한 건데, 이제 특조위의 방식은 이거를 끊어냈던 방식이었다라는 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특조위까지 끝났는데요. 너무 힘드시죠? 그냥 계속 해도 될까요? 아, 혹시 저는 중간에, 괜찮은데. 네. 그래요? 네. 중간에 끊고 좋습니다. 네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선조위로 오고 있습니다. 선조위와 특조위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탄핵 촛불이 있었어요. 저 그 2016년 9월 30일에 이제 아예 사무실에서도 월급은 이제 6월 30일까지만 나오고 3개월
이제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9월 30일에 이제 사무실에서까지 이제 쫓겨나면서 특조위가 강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극적인 방식의 종결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국가 기구가 국가에 의해서 종결이 되다니. 네, 이렇게 됐는데 이 강제 종료된 지 얼마 안 된 뒤에 갑자기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아무튼 저도 이때 굉장히 신기했는데 왜냐면 특조위 하는 내내 관심이 엄청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언론에도 안 나오고. 근데 갑자기 촛불과 동시에 여론의 관심과 지지가 되게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4.16 년대가 2016년 11월, 12월 사이에 그 월 수입이 2배로 늘고 회원이 한 2-3달 사이에 막 2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게 다 기록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이때 원래 이게 나라냐 이게 이거였잖아요. 근데 세월호 참사도 '아 이게 국가인가?' 뭐 이런 질문이 굉장히 공명을 한 것 같아요. 두 개를 떠올리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관심과 지지가 높아진 것도 좋은데 이제 의혹도 다시 부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때 '이게 진짜 사실이야.'라는 게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아 박근혜가 정말 무슨 비선이 있었구나.' 뭐 이런 것도 사실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이런 세월호도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촛불 집회 한참 할 때 그 자로의 세월 X 이런 것도 이 촛불 집회 한창 했을 때 공개가 되고 하면서 이제 의혹이 다시 부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피해자분들은 모든 의혹을 조사했으면 좋겠다. 남김없이 조사하기를 원한 거고 이건 너무 이제 당연한 감정이죠. 네 그렇게 이제 된 상황이었고 근데 인제 저는 이제 탄핵에서 어느 정도 이게 풀릴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또 어려워졌던 거는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한 대통령의 책임을 그 사법적인 판단이 이게 그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왜 세월호만 안 됩니까?" 이 말은 그때 당시에 그 예은 아버지 유경근 아버님이 했던 얘기였는데 이제 헌재가 말한 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실의 의무 이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사법적 판단의 여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 의무가 발생하진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한 책임이 탄핵 소추 사유가 되지 않았는데 당연히 이거를 보고 '아 이렇게까지 탄핵에서조차도 우리는 대통령의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 이런 게 이제 강조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더 절실한 목표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정말 될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변했잖아요. 제 정권이 바뀌고 상황이 변했는데 그전에 국민대책회의랑 4.16 연대가 되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엄청 그 성명과 자료를 쭉 보면은 나오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놀랐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특조위 활동할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관심이 없을 때 이제 운동이 뭔가를 계속 하긴 해야 되잖아요. 여론을 계속 환기시키고 여기에 사람들의 그 관심을 모아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택했냐 돌이켜 보면은 되게 의혹을 부각시키려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근데 그렇게 이제 충격을 한번 던지고 잘못한 사람을 굉장히 명확히 지목하고 원래 이제 사회운동론의 이제 하나의 뭐 불만 아니 그 불의 프레임이라고 해서 원래 적과 아를 구분하고 적에게 책임을 명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전통적인 운동의 이제 동원을 일으킬 때 이제 쓰는 전략인데 이제 그거를 4.16 년대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계속 "이런 분노스러운 일이 이런 충격스러운 일이 국정원이 개입했을 수도 있어. 청해진 해운이 지시를 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야."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제 서사를 쓰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촛불 집회가 이미 이제 이거는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는데 촛불 집회를 거치면서 이제 드러났잖아요. 박근혜 정부의 잘못들이 드러나면서 4.16 년대가 오히려 더 힘을 받아서 이제 전 정권의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수사해라 이런 요구에 2017년 정도의 기록을 보면 촛불 이후 기록을 보면 다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그 황교안을 수사해라. 그전에 뭐 김기춘을 수사해라. 다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근데 인제 이렇게 돼서 이게
전선이 더 명확해졌잖아요, 잘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게 이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기조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됐던 조사도 다 잘못된 거다. 그리고 따로 은폐된 게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방식으로 면서 "진짜 원인 제공자를 찾자." 이렇게 주장이 점점 강화됩니다. 그래서 선조위 활동기 전 4.16 년대가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굉장히 그런 진영론, 이제 박근혜 정부냐 우리냐, 그다음에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사법주의,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의도나 지시가 있었다는 음모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게 결합된 방식으로 계속 입장을 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4.16 년대에 제가 선조위 한참 활동할 때 2018년 초 2008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18 년입니다 다. 네, 이럴 때 이제 얘기가 됐던 건데, 예를 들어 국민대책회의는 기업 책임과 정부 책임을 둘 다 묻는다, 뭐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때 당시 입장에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청해진 해운의 탐욕과 뭐 이런 걸로 인해 된 건지, 따로 존재하는 실소유주의 부정을 감추기 위한 은폐였는지, 뭐 인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뭐 그 밑에도 뭐 이런 입장들을 보면 초기에 이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운동을 했을 때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인식하는 방식이랑 이때랑 완전히 이제 달라졌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활동을 하게 돼요. 선체조사위원회는 좀 이제 여기도 독특한 위원회죠. 일단 특조위가 있고 지금 사참위가 있는데, 그 사이를 원래 위원회를 꼭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만들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세월호가 인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월호가 올라오고 있는데 얘를 조사할 독립적인 위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아, 이거를 최소한 선체 조사를 할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딱히 이게 구성될 때는 큰 정치적인 갈등이 없었어요. 일단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구조 실패는 자기들한테 책임이 올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침몰 원인은 딱히 그런 생각이 없어 가지고 '이건 조사해야지.' 뭐 이런 게 일단 있었고, 그리고 이 선조위가 출범했을 당시에는 이미 이제 탄핵 국면 때문에 뭐 이거를 반대하고 뭐 할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래 가지고 되게 스무스하게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조위보다 여러모로 굉장히 낮은 조건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제가 이걸 쓰지 않았는데, 아까 특조위는 법률가가 17명 중에 15 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8명 중에 8명 맞나? 8명 중에 6 명이 다 이제 공학자, 기술자예요. 다 선박, 막 조선공학, 그다음에 막 해양학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래서 그리고 원래도 침몰 원인 과학적인 조사를 해라, 기술적인 조사를 해라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전에 검찰이나 이런 데서 청해진 해운 문제 이런 거 다 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초반에 도입 시의 문제도 조사를 하겠다는 의결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게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좀 다루겠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침몰 원인을 다루는 건데 침몰 원인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설이 나오고 있었고, 근데 저는 이 침몰 원인에 대한 가설이랑 책임자 처벌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판단을 하게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 그러니까 왜 배가 이렇게 돌아서 침몰했냐, 이거에는 세 가지 가설이 있어요. 한 명은 실수를 했다, 사람이 실수했다. 두 번째는 기계의 결함이 있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력이 작용했다, 이건데, 일단 조타 실수는 검찰이 처음에 기소를 했던 이유인데 이게 1 심에선 인정이 돼요. 그래 가지고 조타수랑 항해사가 10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2 심에서 기계 결함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5년형 감형이 되거든요. 선박 과실매몰죄라는 게 때문에 감형이 되는데, 그래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조타 실수에서 기계 결함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의 10년형에서 5년형으로 낮춘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일단 하나가 있었고, 근데 인제 외력서를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외력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잠수함설과 앵커 그 닻을 내려 가지고 고의 침몰을 했다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100% 닷설은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부러 닻을 내려야 되니까. 그럼 이 의도한 자를 찾고 이걸 은폐한 사람을 찾으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잠수함도 마찬가지죠. 일단 잠수함도 예를 들어 미군 미군이지 미군 잠수함설이라는 이제 얘기가 많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미국에 대한 투쟁과 이걸 은폐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이제 책임자가 확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기계 결함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작은 기계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엄청 큰 배에 비해서 작은 기계의 결함 가능성이 제기가 됐던 건데 이거가 지목이 된들 추가로 처벌받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굉장히 책임이 흐트러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실은 과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게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던 가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조위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하긴 어렵지 특조위보다는 나은 조건이었는데 근데 이때도 그 위원 추천 구조가 특조위랑 똑같이 되게 정치적인 배당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당이 이때 여야가 헷갈리네요. 여당이 아직 자유한국당일 때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2명 추천하고 뭐 국민의당, 민주당 이런 데가 3명 추천하고 유가족 3명 추천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경계를 엄청 유가족들이 한 거고 근데 2018년 3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4.16년대가 3월에 막 입장을 많이 냈잖아요. 3월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유한국당 추천위원 중에 한 명이 그 전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뒷받침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론이 난 시험을 해놓고 그게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 그걸 은폐했다. 이런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얘네가 뭔가를 감추려고 했구나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자유한국당 역시 너네 안 돼 이런 방식으로 되면서 이제 선조위 내에 굉장히 이제 강하게 진영론이 작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논리가 영향력을 더 발휘하게 되죠. 해양 적폐 세력이라는 게 있다 선조위 내에. 그래서 처음에는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이 2명이라서 그 2명이었는데 점점 이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뭔가 조금이라도 세월호 참사 조사에 관여했던 사람은 다 의혹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4.16년대가 지목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2명이 4명이 되고 그다음에 은근슬쩍 5명이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진영론적으로 저 사람들은 다 해양 적폐 세력이고 저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박근혜 검찰 결론이랑 유사하니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선조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선조위에서 그 선박 전문가들은 외력설 이게 왜냐면 배를 건졌는데 충돌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외력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잠정적인 결론이었는데 이제 이런 압박이 계속 외부에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력 검증 TF라는 데를 만들게 됩니다. 사진이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이건 좀 이제 기술적인 얘기라서 어떤 분들은 재밌고 어떤 분들은 당최 뭔 얘기인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지만 핵심 쟁점이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외부로부터 계속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아까 4.16년 때 이런 압박도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그날 바다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했어요. 그 그래서 되게 질문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조사관들한테. 아니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영화도 개봉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진짜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팀이 만들어집니다. 2018년 4월 18일인가에. 그래서 근데 이때의 검증은 핀 안정기에 외력이 가해졌는지 검증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핀 안정기라는 건 뭐냐면 그 스테빌라이저라고 그 자동차에도 다 달려 있어요. 균형을 잘 잡는 어떤 배에는 이렇게 달려 있는 옆에 작은 날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뭔가 친 게 아니냐 이제 가설이 그렇게 돼 가지고
근데 인제 이거는 약간 어떤 분들이 들으면 제가 편향돼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제 느낌은 이게 외부에 강한 충돌 흔적이 없으니까 약간 피나는중기로 가설을 약간 수정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가해 외력이 뭐가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를 검증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팀이 출범을 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소위 외부에서만 돌던 외력서를 공식 가설로 채택을 한 굉장히 뒤늦게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근데 인제 문제는 뒤에 네, 이거를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나중에 위원회 보고서가 내인설과 열린안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데, 그 열린안이 말 그대로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고 내인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의 인제 전략을 취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방이 취약한 점을 지적해야 되니까 되게 미세한 기술적인 논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건 뭐야?"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 안 행동에서 작은 원인에서 큰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작은 원인을 파고 또 파고들고 파고드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리면, 아까 기계 결함에서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타에 신호를 주면, 그러니까 방향을 조정하는 타에 신호를 주면은 얘가, 이 밑에 보이세요? 눌림철심과 정상철심. 예, 보이면 얘가 이렇게 눌려 가지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천천히 방향이 돌아가는데, 얘가 고착이 돼서 이렇게 눌린 채로 눌려서 신호를,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계속 더 많이 돌라고 신호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았다고 하는 게 이제 발견이고 설명인데, 근데 이게 보시면 사람이 지금 손으로 들고 있잖아요. 6,000 톤짜리 배인데 엄청 작은 부품이에요. 근데 이 작은 부품 때문에 배가 그렇게 됐다고 이제 내인설은 설명을 하는데, 실은 제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이런 작은 기계 때문에 그 큰 희생이 발생됐다고 하는 거를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또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 사진은 이 굉장히 작은 부품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던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엄청 계속 저쪽에서 작은 기술적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도 당연히 이제 그게 문제라고, 다 기술자들이잖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고, 이런 방식으로만 논쟁이 되면서 구조적인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막 하겠다고 했는데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네, 이거는 보시면, 그래서 핵심적으로 선조위가 밝힌 조건에서 세월호 참사가 이제 돌아갔던 항적이 있잖아요. AIS 항적이라는. 이게 범위 내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서 이제 의견이 갈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이거는 실험했던 기관에서 만든 그래프인데, 이런 방식으로 몇 가지 조건을 달리해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배를 실제로 돌려보면서 이렇게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실험했던 기관 마린이라는 네덜란드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연구소인데 거기서는 "들어간다. 이 범위 내에 니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세월호의 어떤 배 조건상 어떤 방식으로 배 조건으로 이제 이 레인지를 뽑아줬는데, 범위를 뽑아줬는데, 그 범위를 적용한 범위 내에 실제 세월호 항적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설명이 됐다고 본다, 다른 외력의 작용 없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외력 검증 TF는 "그렇지가 않다. 몇몇 부분이 설명이 안 된다." 예를 들어 뱃머리의 방향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굉장히 빨리 옆으로 기울어지는데 그게 다 구현이 안 됐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인제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외력 저쪽은 이제 내인설 입장에서는 그런 외력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뭐냐? 외력이 뭐냐? 당신들이 생각한 외력이 뭐냐? 이런 방식의 질문을 계속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입장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조금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과학적으로는 이게 올바른 태도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외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밝히는 거지 외력을 찾는 것은 아니다. 외력이 있긴 있었는데 외력의 정체를 찾는 거는 그다음 문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시나리오를 요청하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반대 의견은 나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가설을 세워야 되고 가설을 세우고 모델링을 해서 그 가설에 대한 오류를 평가를 하는 게 과학적인 활동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게 그 법정에서의 과학 그 실천에서 보이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 가설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력설이면은 나는 고의 침몰설이야. 너무하다. 잠수함 충돌설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 가설을 이제 입증하는 실험을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내인설이면 내인설을 입증하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근데 법정으로 오면은 실험실과 다른 논리가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다른 규칙이 작동을 하고, 예를 들어 반대 신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저쪽을 자기 가설을 입증하지 않아도 저쪽에 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취하기만 해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입증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에서 그 기업 책임이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네, 소위 저쪽 김앤장이나 미국에서도 그쪽 기업 쪽 변호사들이 주로 취하는 전략인데, 계속 굉장히 세세한 의문들을 제기하면서 인과관계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의 전략을 취해 가지고, 이게 역학적으로 정황상으로는 이게 맞는데 실제로 막 그게 이제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조위의 논쟁은 약간 그런 특징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인설이 좀 더 설득력이 있긴 했지만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계속 그 열린안이 그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본인들의 가설은 이제 얘기하지 않는 방식의 전략을 취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핵심은 내인설이 전반적으로 그 박근혜 정부 하에 결론과 비슷하다. 그리고 아무리 세세한 의혹도 다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심정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내인설이 굉장히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느껴진 측면이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열린안이 굉장히 소수고 내인설이 전체적으로 그 전문가 공동체 내에선 다수긴 했지만 네, 두 가지 동등한 위치를 가진 안으로 나오게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막 설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좀 섞였는데,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세월호 급선의 원인이 그 조타 실수가 아니고 기계 결함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발생을 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정상적인 배면 의도치 않게 다 타가 돌아가도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박근혜 정부 때랑 비슷하게 이 과적의 관행, 그리고 평형수를 계속 빼고 운항했던 관행, 이런 게 진짜 핵심 원인이다라고 하는 게 이쪽 한쪽 안의 주장이고, 저쪽 그 열린안은 주로 취약한 지점을 이제 지적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다는 그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인과적인 설명은 아니고, 또 재밌는 거는 열린안 내에도 이견이 있어 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그 열린한 내 이견은 약간 내인설과 더 유사한 의견이에요. 뭐 이 표를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건성 수치도 둘이 다르게 생각을 하고, 뭐 언제 최대로 기울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다르고, 최초 화물 이동에 대해서도 이제 추정을 어딘가는 할 수 있다고 하고 어딘가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인제 얘기를 하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넘어가고, 일단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저는 핵심적으로는
이거의 문제는 그러니까 두 개의 안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두 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은 굉장히 두 안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를 일 주일 앞두고 두 개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되고 원래 하나의 안이 계속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견이 굉장히 첨예했던 것 같지만 전체 구성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빨리 세월호가 침몰했냐?"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둘이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밀문이라고 밑에 화물칸에 한번 침수가 시작되면은 일부 구획만 되도록 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열려 있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행의 문제였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는 두 안이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조위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뭐냐 예를 들어 AIS 항적에 조작이 없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개조를 했을 때 더 심각하게 보건성이 악화되는 개조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또 결론이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막 이 얘기를 이거 기술적인 이 얘기 뭐지?"라고 막 처음 들으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두 안이 합의한 결과조차도 저는 알려지지 않은 게 가장 안 좋은 효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결론이 안 났다더라." 이런 게 인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고 그럼 이 보고서를 막 굳이 연구자 막 '이 논쟁은 왜 일어났을까?'라는 걸 관심 갖는 연구자가 아니면 딱히 읽고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죠,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읽히지 않는 보고서로 만들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인제 여기에서 핵심 쟁점은 그럼 인제 그래도 이견이 있는 거를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아라는 말도 당연히 이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관련해서도 그리고 '재난 조사가 꼭 어떤 종결을 선언하는 게 좋은 거야?'라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리고 그런 종결을 선언하지 않는 못한 사례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도에서 보팔 참사 같은 경우도 계속 실제로 법원에서 어느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인정했지만 지금도 계속 투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세월호도 그런 방식이었냐라고 하면은 저는 좀 종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인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아무것도 실은 우리가 밝혀진 사실은 많아요. 이게 하나하나 따져 보면은.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쟁점이 살아 있죠. 뭔가를 계속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일반인들에게 그럼 쟁점이 뭘 더 조사해야 되지? 뭐 이런 거는 다 잘 모르겠는 일이죠. 저 굉장히 세세한 기술적 쟁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쟁점을 이 살아있긴 하지만 쟁점의 확장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더 작아지고 밝혀낸 사실들은 계속 이제 늘어나고는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줄어들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효과를 오히려 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8년 7 월까지의 과정이고 제가 이 논문에서는 현재 활동하는 사참위에 대해서 뭐라고 쓰지 않았어요. 썼다 지우고 아무튼 뭐 길게 다룰 수도 없었고 이게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뭐 이제 논문에서 평가를 하거나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긴 한데 이제 이거를 요약하면서 약간 전망을 말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약은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특조위에서 두 가지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사가 더 강조됐던 것 같다. 선조위는 기술적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이제 구조적 조사를 진행하려던 일부 흐름이 있긴 했지만 결국 기술 논쟁에 막 빨려 들어가면서 이것도 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왜 이제 전반적으로 사법적인 관점이 계속 강화가 됐을까? 강화가 됐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정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계속 좌절된 과정, 처음에 기소가 안 되고 뭐 헌재 판결할 때도 그게 인정되지 않고 이런 과정이 쭉 쌓이면서 책임자 처벌이 가장 절실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사회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가가 굉장히
크게 탄압을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국가의 의도나 지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강화하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제 이게 사법적 관점을 강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구조적 관점을 또 약화하는 이유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약화됐냐고 하면 이건 또 구분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이 국가 책임 문제를 '어떻게 물어야 되지?' 약간 이런 거를 잘 못하고 약간 이제 굉장히 그래 기업 문제 맞죠. 청해진 해운 문제 맞고 저 진짜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더 커지고 이런 거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답을 제대로 못했다. 대중과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제시를 잘 못해서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또 조사위원회 내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도 그렇고 아무튼 이 사람의 뭐 내부의 구성의 한계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해서 구조적인 원인 규명이 방기됐던 게 또 한편에서는 계속 이제 구조적 관점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있다면 한쪽은 강화된 이유, 한쪽은 약화된 이유들이 각각 구분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인제 이거를 쭉 하면서 '내가 이 연구는 무슨 연구냐?'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사회 운동을 아무튼 고민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어 변화를 지향하는 이제 사회 흐름이라는 게 새로 등장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계기로 굉장히 인제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비극적이고 슬픈 계기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계속 익숙한 인식론으로 회귀를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운동에 굉장히 적과 아를 구분하고 적을 공격하는 이런 것도 운동의 하나의 문법이지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다 돌리지 않고 하는 것도 사회운동의 또 중요한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인제 후자가 좀 더 어렵죠. 뭔가 잡히지 않고 특히 대중들에게 더 설득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 지점에 어떤 곤란함을 계속 겪어왔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특히 중간에 4.16 년대가 굉장히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버리고 엄청 전통적인 되게 단순한 방식으로 계속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를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게 고민이 많이 됐고 그래서 저는 '왜 변화라는 게 어렵냐.' 이런 것과 동시에 근데도 다 돌아보면은 이 변화의 흐름이라는 게 또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제 끈질기게 남아 있는데 구조적인 걸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데 인제 이 사이 속에서 우리가 그 '전체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문제의식을 이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좀 던져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인격화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는 게 좀 더 쉽잖아요. 저는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거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저는 뭐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조직적이고 사회적 책임이고 혹은 조직화된 무책임이고 막 부작이고 막 뭔가 이걸 누군 개인을 찍을 수 없는 어떤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해결책이나 그거를 범죄로 인식하는 방식을 인제 새로운 그 법적 체계나 새로운 인식론을 이제 얘기하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제 사법이 더 많은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이제 방향이 있다면 또 하나는 이제 구조적인 얘기를 하는 거나 뭐 이런 권고 같은 게 소위 사법부의 결론만큼 사회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 아무튼 이거에 대한 고민이 두 개가 같이 되어야 되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제 첫 번째가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뭔가 잘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이제 이런 손에 잡히지 않는 책임자를 딱 지목하지 않지만 뭔가 이 전체 사회 문제를 굉장히 권위 있게 말하는 방식의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게끔 하는 방식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 측면을 약간 사회 운동이 어떤 방식으로든 '같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논문을 쓰면서 많이 했습니다. 네. 1 시간은 역시 택도 없었군요. 그래서 1 시간 반 정도 진행했는데 다 알아들으셨는지 아니면 막 제가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질문이나 이런 걸 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네, 네, 세월호 선장 관련해서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무기징역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이제 세월호 선장은 그 개인도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던 그 사실 때문에 뭐라 더 뭐 얘기할 수가 없지만 그치만 그러니까 그 선장이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생각할 때 그 직업 환경이라는 게 진짜 그 의무를 지킬 수 있게 존재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을 받은 어떤 근거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그걸로 글을 쓴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선장이라는 직업과 그 직업 환경을 생각할 때 과연 무기징역형 이제 여러 사람을 의도적으로 막 뚜렷한 살해 목적을 가지고 살해한 연쇄살인과 동급의 형량을 받는 게 이제 그러니까 받게 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는 위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윤리의식이 애초에 형성될 수 있는 직업 환경인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제가 쓴 적이 있는데 그 선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승객이 내리기 전에 배를 내려서는 안 되고 위험 상황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자가 되게 되어 있고 이제 정확히 어느 정도의 구조 작업을 어떤 위험 상황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윤을 목적으로 위험하게 배를 개조하는 것은 해운업체고 그리고 또 이윤을 목적으로 과적을 용인하는 것도 해운업체고 근데 이제 비정규직 선 이번에 그러니까 세월호가 비정규직 선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선장들 거기에까지 비정규직 선장들이 일반적으로 책임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런 계약직 선장들이 이제 돈을 덜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계약직 선장들이 그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윤리의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법적 제도적인 조건들이 먼저 갖춰진 상태에서 그걸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책임이나 의무를 그러니까 지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예를 네네. 들면 그때 예. 네네. 그래서 네. 아 네. 아 네. 그 끝인가요? 들었거든요. 그 끝인가요? 근데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그 무슨 삼각형 표 있잖아요. 그걸 쓴 제임스 리슨 이런 학자가 한 말 중에 제가 제일 기억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데 사람이 일하는 환경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약간 안전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 문제가 있고 없고 또 당연히 판단받을 수 있는데 제일 메인 핵심은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계속 그 비슷한 환경인데 예를 들어 그 우리 이준석 선장이 굉장히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이걸 다른 선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굉장히 간단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 다른 선장이면은 그럼 진짜 끝까지 배에 남아 가지고 구하고 나왔을 거냐라는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보장되게끔 환경을 해서 바꾸는 게 실제로 사고가 덜 나게 하는 데 더 핵심이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동의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고가 이미 발생했고 굉장히 희생자가 많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 되게 묻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인제 그 생각 맨날 했었는데 가족분들이 굉장히 유가족분들이 책임자가 명확히 지목되지 않으면 되게 자기 자신을 지목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오라고 말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 생각을 계속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가족들을 계속 살아남게 하려면 정말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그 심정은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게 불일치가 있는 거죠. 계속 불일치가 있고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이제 접근 방법은 당연히
그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전체 참사에서 아마 지금 해경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거지만 여기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최대형이 5년이에요. 근데 이제 선장은 살인죄가 인정이 돼 가지고 무기징역이 나온 거고, 이 책임 배분이 맞는 거냐라는 이제 의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남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방금 상은 선생님 얘기해 주신 거, 제가 갑자기 껴가지고. 네, 아, 저는 말씀하세요. 현우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지금 제주에 있으면서 그 당시 세월호에 그 화물기사 타셨던 분들, 생존자분들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생존자분들 모임이 있어요. 지지 모임, 지원 모임이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번지수를 따지면 오늘 상은 선생님 얘기해 주신 맥락이랑 다른데, 제가 그 전에, 뭐 지금은 이제 저희가 단체 정리를 했지만, 그러니까 활동했던 데가 국가폭력, 그러니까 고문폭력이랑 조작간첩, 이제 이런 거 이제 진상규명 지원하는 단체를 했었고 구술 기록하는 걸 했었는데, 딴 데 두들기다 거기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꾸 해결이 안 되고 해명이 안 되니까 이거 굉장히 국가폭력에 쉽게 등치를 시키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제 지원을 이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때 얘기한 건 이거는 단지 국가폭력으로 생각해가지고 접수할 수는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넘어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근데 저희가 어차피 그 당시에 인력이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외부 단체를 좀 사람들 조력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좀 하자. 기존에 세월호 운동 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근데 또 그렇게 열어서 들어가니까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이렇게 모순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사건을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이라는 거는 굉장히 넘어야 될 산들이 많고,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변화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생존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자라고 생각하듯이 생존자도 역시도, 왜냐하면 이 생존자들에서 구조하다 나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겪고 있는 트라우마가 너무 장난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책임자가 나와야 본인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 공통적으로 구술하시는 분들, 저희가 6분 정도를 구술을 받았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끝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를 책임자를 처벌해주면 내가 끝나겠는데, 근데 그렇게도 아니고 돈도 필요 없고 모두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들 내부에서 되게 갈려요. 왜냐하면 직접 배를 탔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배를 오래 탔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한 번 그런 페리를 탄 게 아니라 화물 기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탔었기 때문에 이게 배가 넘어간다 그러면 대충 무슨 이유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판단들이 있는 거예요, 약간.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책임자 처벌이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지원하거나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곤란해지고, 그러면 남는 문제는 이제 상은 쌤이 제일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거.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권위, 저는 이제 사회적 인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상처 중에 하나는 본인들은 그러니까 유가족도 아니고, 물론 유가족인 생존자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분은 그래서 사실 거의 못 나오시고,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선 본인들 목소리가 그만큼 조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스트레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회적 권위, 사회적 인정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좀 장기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양수겸장이랑 양수겸장인데 동시에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제 두 개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하나의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술적 사법적 구조로 가게 되면 사실상 양자택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그게 빠져버리니까 내용들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의 성명서를 쓰는데도 오만 이제 논쟁이 생기는 거고, 이게 너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뭐 세월호 하지 말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난무하게 되는 거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소란들이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회적 인정, 권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조적 책임이라는 걸 계속 물어갈 수 있을까? 운동 단위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을, 이 문제가 오래 지속되니까 비슷한 고민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본인들도 아시는 거예요. 이거 연대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책임자 처벌도 중요한데, 또 어떻게 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3대고 있지 않습니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이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재난의 대응 방식의 세 가지인데, 근데 이걸 6년 가까이 이제 연대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계속 좀 말씀 들으면서 좀 복잡해가지고, 사실 이제 논문 쓰셨다는 얘기 듣고서 이제 친한 친구한테
해가지고 PDF 파일을 받았는데 여러 번 엄두를 못 내가지고 네, 네. 하여튼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좀 요 고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이 아무튼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되게 어떤 이제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고 구조적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다 그거잖아요. 책임자는 명확하게 하고 근데 이제 이걸 계기로 사회를 변화시켜야지 막 이런 거에서 실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이걸 추진해 가다 보면은 부딪히는 지점이 공통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는 저는 운동이 했던 거는 위원회를 만든 거였다고 생각하고 위원회가 그런 검찰 수사로 모든 그 자기의 조사를 모으는 게 아니라 위원회 나름의 어떤 왜냐면 위원회 권위가 있는 국가기구인데 그래서 그렇게 막 큰 권위도 주고 장관급 막 뭐도 주고 이렇게 한 건데 거기서 이제 다른 서사를 낼 수 있으면은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사참위 얘기를 거의 쓰진 않았지만 이제 최근에 뭐 아무튼 계속 곤란함을 겪는 것 같아요. 계속 그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내고 근데 그러면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는 주체가 되잖아요. 근데 검찰은 결론을 원하는 결론을 내주지 않죠. 근데 그러면 다시 또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검찰한테 또 이제 이걸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다시 왔다 갔다 계속 그 반복되는 끝없는 과정인데 이렇게 이 굴레로 빠져들어서 이제 앞으로 사참이 1년 반 더 할 거지만 좀 그런 게 걱정이 되고 좀 고민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위원회가 약간 그걸 못하게 된다면 그럼 또 우리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그걸 다시 찾아야 될지 이런 게 이제 고민인데 저도 답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내 논문 쓴다고 하니까 막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물었는데 모르겠다. 저도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그러니까 분들이 더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약간 그 이제 세월호 참사 이제 주기 맞이하면서 되게 그 저희 연대 하던 단위들 내에서 약간 논쟁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기억하자는 이야기만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뭔가 문제를 뚫어야 되는데 뚫을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논제 중에 하나가 상세 얘기해 주신 부분이랑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꼭 국가가 인정하는 방식에서의 조사위의 형식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되냐 아니면 이게 개별 단위들이 그냥 개별 단위 입장문 내는 거 말고 적어도 이게 뭐 그렇다고 하면 뭐 전수 뭐 이게 뭐 모든 걸 뭐 폭넓게 열어놓고 받는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러한 문제의식에 좀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정리해서 내는 방식으로라도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계속 이게 국가 종속성이 생기고 이게 사법성이 생각보다 문제가 많잖아요. 실제 이게 저도 답답한 게 이게 막상 법원 들어가면 문제가 굉장히 이상해지잖아요. 이게 구조가 굉장히 이상해지고 왜냐면 하다못해 이제 국가폭력 재심 사건 같은 경우도 들어가면 결국에는 판결은요 그냥 그게 위법한 증거에 따른 이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제 유죄였던 게 잘못 판단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 당시에 고민했던 사람이 잘못했다는 얘기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외부적으로 했던 건 어쨌든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진화의 이제 조사관들 출신이어서 아무래도 그래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소음박탈을 행안부가 그러니까 조직적 부작위에 대해서 반성을 못한다면 적어도 자기의 측면에서 그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박탈을 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판결문 가져와요. 그러니까 무죄 나온 사람들만 서운 박탈하겠다. 근데 그것도 판결문에서 실제 그 조사관이 있었다는 것이 나와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사실 생각보다 사법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를 얄팍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걸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국가 단위에서 하는 것들이 모두 다 그렇게 얄팍하게 되고 사법적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냥 이제 시민사회란 표현이 맞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국가가 아닌 방식에서의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인 인정이라는 것들을 해내는 시도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약간 세월호기 때문에 좀 그 얘기를 던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잠깐 나왔지만 모두가 다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겠냐 약간 이러고서 이제 다 덮긴 했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그
그 가설 없이, 그러니까 조사 네네.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세월호 특조위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제 어떤 가설 설정 없이 네네. 조사를 이제 막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이게 정돈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구조적 모순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어떤 조사 과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있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가설을 세우고 음, 이거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었다면, 음. 이제 직접 특조위 안에 계셨으니까 있었다면 어떤 가설이 있으실지. 어떤가. 근데 저는 그 막 되게 그러니까 선조위 가면은 박근혜 검찰의 결론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특조위 처음 들어갈 때도 그 전에 알려진 사실을 막 되게 180도 바꾸는 극적인 사실이 발견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검찰이 수사했기 때문에 빠뜨린 부분은 많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는 청와대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여기를 청와대라는 이 시스템 기관이잖아요. 청와대가 이꼴 박근혜가 아니죠.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청와대에도 다 이 국가안보실도 있고 여기를 정보를 전하는 체계도 있고 다 그런 게 있는데 그 체계들을 좀 보고 왜 막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온갖 상황실이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비슷한 보고서만 작성하고 근데 핵심한테는 보고가 안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더 접근을 할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리고 뭐 그런 건 있었죠. 예를 들어 규제 완화 관련해서 그냥 "규제 완화가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르르 다 완화됐는지 뭐 이런 거는 좀 더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그 사실을 훨씬 더 이제 풍부하게 밝히는 부분이 있었고 굉장히 인격화된 방식으로만 접근이 됐는데 훨씬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이제 몇 가지 쟁점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대략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실은 제가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그런 거지 저도 굉장히 헤맸어요. 헤매고 여기 막 그 중간에 그 논문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는데 중간에 막 뭐 어떤 사람은 구조적 조사를 하려다가 다시 사법적인 걸로 빠져들고 막 뭐 이런 그 서술이 있거든요. 근데 제 얘기예요. 저는 안전사회과에 있다가 막판에 그 조사과로 갔는데 저한테 청해진 해운 사건이 배당이 됐었고 그게 근데 사건명 자체는 또 약간 이제 의도와 지시를 밝혀달라는 거긴 했는데 유착 관계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을 거의 그러니까 몇 명 진짜 조사 거부한 사람들 빼고는 만나고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그 진상규명국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도 그냥 다 아는 뭐 얘기를 쓰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명확히 그러니까 "누가 뭐 잘못한 거냐." 이런 질문을 나도 계속 받으니까 저도 약간 그런 걸 계속 찾게 막 제가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밑자료가 검찰 수사기록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보다 보면은 그쪽으로 나도 점점 고민이 가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조사위 내부나 이런 데서 계속 토론을 하면서 방향을 같이 잡아야 되는데 야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이게 진짜 핵심이 맞아? 뭐 이런 걸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가지고 저도 뭐 이 실패에 별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사법적인 접근과 구조적인 접근이 서로를 배제하는 것처럼 이해되는 건 좀 되게 위험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이 대응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평가해야 될 핵심은 이렇게 사법적 접근의 위치를 잡지 못했다? 오히려 여기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사법적 접근도 왜냐하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해경은 이제야 수사해서 1심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건 너무 늦은 사법적 접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한국 사회나 이제 좀 사회운동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관련해서도 얘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딴 얘기하면 최근에 어쨌든 이제 정의당에서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데
처벌을 하겠다면서 이제 고소고발을 한 이렇게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걸 보면서 너무 좀 하여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처벌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린 어떤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했을 때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는 게 핵심인. 근데 이게 사실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우리가 국가형벌권 강화라는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계속 제기해왔던 문제인데 그것의 어떤 그 동전의 양면처럼 사회운동의 사법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월호 참사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되게 이렇게 사법적인 어떤 심판대에 올리는 방식으로 의제를 제기한다거나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경향성들이 이제 세월호 참사에서도 이렇게 이어진 것에 가깝지 않나라는 좀 고민이 들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제 기업처벌법이 좀 이제 구조적 접근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 이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네. 법이 여전히 이제 잘못한 사람은 벌해야 되고 벌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게 만드는 이 효과를 중심으로 법의 의미가 얘기된다면 다시금 이제 사법화의 이 경향을 반복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제 구조적 접근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사법적 접근을 포함하는 무언가로 우리도 좀 얘기될 필요 있을 것 같고, 약간 돌아보면은 2014년에 이제 민변이 냈던 진상규명 과제, 2015년에 가족협의회가 냈던 진상규명 과제, 언제나 종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의 정말 이렇게 과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 확인되어 왔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파편화됐던 이유가 뭘까, 이런 거를 어쨌든 이제 사참이 이렇게 이 논문에서 다루면서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기는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제 사회운동이 더 살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얘기 시간이 너무 많이 썼는데 더하면 저는 이제 국가폭력과 구조적 접근이 또 약간 이제 그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도, 그러니까 인권 운동을 하면서 뭐 이를테면 쌍차, 용산 이런 거 국가폭력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 거에 집중이 돼서 이게 이제 구조적 폭력의 그러니까 양상으로서 국가폭력이라는 걸 이해할 때 저는 어쨌든 세월호 참사를 국가폭력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이제 과거사 문제나 뭐 이런 거와 관련한 좀 익숙한 방식을 벗어날 필요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고민도 좀 이렇게 이어서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그러니까 국가폭력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꼭 사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인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구조적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고, 중간에 이제 저 발제는 없었지만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굉장히 오히려 이제 사회운동을 한 사람들은 이 사법적인 접근과 구조적인 게 떨어지지 않는 게 되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되게 익숙한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운동의 사법화뿐만 아니라 이게 뭔가 사회로 나갔을 때 훨씬 큰 운동이 됐을 때 이게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방식, 고민해왔던 방식이 되게 그대로 이제 잘 관철이 되냐 했을 때, 방금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열려 있다고 하셨지만,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의를 밝히는 논문, 아니면 이제 구조적 부작위를 국가범죄로 보자고 하는 논문, 이런 데서도 다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그렇게 갈 위험이 있다, 뭐 이제 사법적인 걸 너무 강조되는 방식으로 갈 위험이 있고, 국가범죄도 계속 의도와 지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이제 계속 지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점에서 아무튼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훨씬 그 운동이 커졌을 때는 사법적인 것만 굉장히 많이 남는 방식은 운동이 어떻게 하면 좀 극복이 가능한가, 이런 고민이 들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한편에서 저도 끝까지 헷갈리고 여전히 조금 헷갈리는데, 아까 재난조사에서 기술적 조사랑 사법적 조사를 분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국제 규범이고, 근데 그거가 제일 부딪힌 나라가 일본인데,
왜냐하면 그 일본은 그 규범을 갖고 왔는데 국민들이 너무 이제 정서에 안 맞는 거죠. 이게 법 개정에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막 어떤 사람은 무슨 동아시아의 엄벌주의가 강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법 체계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동아시아의 엄벌주의가 강하다 뭐 이런 방식은 별로 동의가 안 되고 하긴 하지만 그 기술적 조사와 사법적 조사를 분리하는 거는 앞으로 그 사고조사위원회 제도 이런 걸 논의를 할 때 아마 계속 국가에서 그리고 사참위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왜냐면 그 굉장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거라서 그리고 그게 이제 이유가 있고 왜냐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해서 조사 들어가면 이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잘못이 없다고 그럼 이제 상황이 왜곡되고 절대 재발 방지가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이쪽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법적인 처벌은 포기하고 우리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만 조사한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구성된 어떤 그쪽 영미권의 합의고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또 그리고 사법적 조사를 아예 하지 않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지 말자는 의미는 또 아닌 거라서 또 굉장히 그걸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한국의 상황에 맞는 논의가 필요하긴 한데 아니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좀 모르겠어요. 재난 조사에서는 그게 좀 어느 정도는 떨어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붙어 있지만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논문을 마무리했는데도 잠정적으로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지만 분리하자는 그런 논의가 여전히 굉장히 설득력이 크게 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사법적 접근이랑 이제 구조적 접근 이런 뭐 이거 분리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는데, 근데 저는 사법적 접근 안에서도 사실 이게 처벌적인 방식의 접근이 있고 예방적인 방식의 접근이 있는데 이거를 꼭 사법적 접근에서 다 처벌적인 방식의 접근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예방적인 방식의 접근은 굉장히 구조적인 방식의 접근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뭐 비정규직 선택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에 의한 정규직 교육 형태를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생명선 나오고 뭐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고 뭐 죽고 나서도 뭐 이제 뭐 어떤 그러니까 가족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예우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가능하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때도 했었었는데 선생한테도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저는 그러니까 처벌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예방적인 차원이기도 네네, 맞아요. 한 것 그쵸. 같은데 네 그런 것이 좀 구조적인 접근하고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법적인 접근에서도 좀 예방적인 차원에 집중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월호 참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사법적인 부분이나 사회운동의 사법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걸 같이 가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고민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서 아무튼 기회가 되면 더 저도 열심히 하고 단행본도 낼 수 있으면 내고 네. 아무튼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여러 디테일과 무엇이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에게 따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언제든 성심성의껏 아는 만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네.